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 값이 다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럼 이게 언제까지 떨어집니까? 언제 바닥 칠까요? 라는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봅니다.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가장 궁금해 하시고 무주택자는 집을 언제 사면 되나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팔아야 하나요? 언제가 바닥일까요? 이 질문을 많이 보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킨 게 그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언제 바닥을 칩니까? 라는 게 언제 바닥을 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계신다. 이게 되게 좀 그냥 들으셨을 때 언짢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저 새끼 뭔데 지가 저렇게 말을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저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고점 대비 80%가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지금 2022년 12월에 제가 이걸 찍으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남기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2021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데 사시는 집을 그 주택연금을 신청을 해놓으셨었어요. 주택연금을 해서 2016년에 시작을 하셔서 쭉 받고 계셔요. 주택연금 아시겠지만 그 집값이 오르면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같이 오릅니다. 제가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2016년에 신청하셨을 때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 쳐요. 2021년이 되니까 집값이 2배, 3배가 뛰었으니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도 2배, 3배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2021년에 높은 집값에 책정이 됐을 때 2, 3배가 뛰는 거고 2, 300을 받는 거고 예전에 2016년일 때 거품이 끼기 전에 정상가였을 때 집값을 사용해서 주택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정상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즉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해 보시니까 야 이거 집값이 계속 더 오른다는데 분위기 이런데 지금 해지를 하고 내가 3년을 그러니까 해지를 하면은 같은 집을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년을 기다리고 나서 2024년쯤에 다시 신청을 하면 어떠냐. 그때 되면 이게 더 집값이 올라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니 제발 참으세요. 내년 되면 고점 대비 집값 8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 그러시죠. 아, 얘가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친구들이나 지인들 뭐 술 먹고 뭐 그런 자리에서 커피를 하든 뭐 하든 모이는 자리에서 종종 하다 보니까 약간 미운 털도 많이 bek혔어요. 그리고 저 새끼 맨날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사실 얘기를 경제나 이런 쪽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막 흥분해 있을 때 비트코인이 왜 쓰레기인지를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사서 값 오르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듣기가 불편한 얘기겠어요. 갭 투자한 사람들 앞에서 집값 80%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불편한 얘기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이쪽에 제가 다른 거는 안 그러는데 이런 경제 쪽이나 부동산 쪽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팩폭을 맨날 날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 아니에요, 제가. 자,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결국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자라면은 집을 뭐 20% 떨어질 때 사면 되나, 30% 떨어질 때 사면 되나 고민하실 테니까 내가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이라면 기다려야 되나, 당장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고민되실 테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장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지루할 수 있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80%가 떨어진다고 제가 클레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쵸? 예, 제가 갑자기 그 헛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상황을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미국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뭐 부동산이건 중앙은행이건 정치건 주식시장이건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사실. 유럽이나 중국까지 포함해서도 뭐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영국 다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나라에서 뭘 하든지 간에 금융시장을 봤을 때. 예, 왜냐면 미국이 짱이거든요. 미국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돼요. 미국이 이자 올리면 올리고, 미국이 돈 풀면 풀고, 미국이 조이면 조이고,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킹달러니까. 더군다나 1972년에 근본이자를 미국이 폐지한 이유로서 킹달러가 더 심해지고 얘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죠.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더 가도 되는데 98년, 1990년대 후반부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끊어봤어요. 원래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정상적인 범위는 5%에서 6%입니다. 4, 5, 6%가 정상적인 기준금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4, 5, 6% 기준금리 잡아놓고 예금이 보통 한 1, 2% 정도 더 높고 거기서 모기지가 또 한 2, 3% 더 높아서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5%다 그러면 내가 예금 해놓고 있으면 6, 7% 받고 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러면 8, 9, 10%를 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원래 정상적인 때 보통 이 정상적인 게 없어진 지가 한참 됐지만 원래 그게 어느 정도 마켓 스탠다드고 마켓 놈이었어요. 자, 미국을 보면 2000년도에 얘들이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닷컴 버블하고 9.11 테러가 2001년에 나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린스팬 할아버지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자율을 쭉 낮추죠. 경기 부양하겠다고 쭉 낮추고 이라크 전쟁이 시작하면서 쭉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쯤 돼서 충분히 낮춘 것 같다. 1%에 머물다가 다시 정상화시키자 해서 쭉쭉쭉쭉 올립니다. 5.25%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먼이 터지죠. 리먼 사태가.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하고 붕 터져서 2008년에 쭉 다시 0%로 낮춰버립니다. 이게 쭉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2016년에 다시 각성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2.5%까지 올리지만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각성은 무슨 각성. 그냥 바로 다시 0%로 낮추죠. 이 패턴을 보시면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인 게 2003년, 2004년, 2005년 요때 2년 반 정도를 미국이 기준금리를 1%에 가깝게 유지를 합니다. 2.5년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 2.5년 정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써요. 즉 3년에서 4년 정도를 1%나 저금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3년에서 4년을 1%에 가까운 저금리를 유지를 해서 결과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얼마나 큰 거품이 꼈어요? 리먼 사태 거품이 꼈죠. 불과 3, 4년 동안 1%, 2%의 낮은 저금리를 유지했더니 서프라임하고 모기지 크라이시스하고 리먼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12년 동안, 13년 동안 요때 잠깐 빼고 12년 동안 우리가 0%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요때는 3, 4년을 1% 뒀는데 요때는 12년 동안 0%에 뒀어요. 자, 그러면 2023년, 2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다시 지금 이자율이 오르고 있죠. 정상화 시킨다고 하고 있죠. 5.25까지 갈 거라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떨어뜨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0%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으니 여기에 껴있는 거품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리먼 사태의 몇 배 큰 난리가 나야 다시 이자율이 뽕 0으로 떨어질까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미국 US Federal Reserve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얘들 재무제표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정부가 돈 찍는다 그러면 Federal Reserve의 재무제표에 얼만큼 돈이 많이 발행이 됐냐, 많이 찍어댔냐. 근데 정확한 프로세스는 이제 얘들이 돈 찍으면은 US Treasury Department 재무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해서 채권 찍어가지고 돈을 직접 푸는 건데 그 자세한 절차는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미국 정부가 돈 찍었다 그러면 Federal Reserve의 밸런스 시트를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이 표를 보시면은 돈을 얼마큼 찍었는지 가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먼 사태가 나기 전 2008년에는 미 연중은행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500 빌리언도 안 됐어요. 되게 낮은 상황이었고 리먼 사태가 뻥 터지니까 야 급한 불 꺼야 돼 하면서 750 빌리언 달러 뻥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계속 경기 부양해야 된다고. 14년 15년이 되면서 이게 4.5 트릴리언으로 거의 텁을 찍어요. 이때 난리 났었죠. 4.5 트릴리언이 무슨 말이냐. 돈이 이렇게 많이 찍으면 어쩌자는 거냐 해서 얘들이 2016년에 각성을 하잖아요. 2016년에 각성하면서 이자율 다시 2.5%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2016년에 각성할 때 얘들이 돈을 더 이상 찍지 않고 돈을 다시 쪼여듭니다. 이게 이제 퀀티테이티브 타이밍 한 거죠. QT. QE를 쭉 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QT를 해서 각성하는가 싶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래요? 각성은 무슨 각성? 개나 주지 하면서 4 트릴리언에서 붕 해서 9 트릴리언을 가버립니다. 2012년에서부터 여기서 보면 2009년서부터 0%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돈이 2 트릴리언에서 이렇게 9 트릴리언으로 가요. 그 모노트리 폴리시 통화 정책은 최적의 상황 0%로 계속 유지를 하고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이건 피지컬 폴리시죠. 재정 정책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미친 듯이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그게 지난 12년 동안의 현황이에요. 그렇죠? 이자율은 최저, 돈 찍어내는 거는 최고. 광기 어린 시간이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기라고 하긴 좀 뭐한데 1% 금리를 2년 반, 3년 여기 두었을 때 리먼 사태가 터졌는데 잠깐 돈을 찍지도 않고 그냥 금리만 이빠이 낮춰놓고 2년 반, 3년 지냈더니 리먼이 터졌는데 광기 어린 12년을 이자율을 0%에 가깝게 계속 유지를 하고 돈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운트의 돈을 미친 듯이 찍어댔는데 거품이 도대체 얼만큼 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우리의 핵심 질문이에요. 부동산이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바닥 언제 칠까요?가 아니라 과연 지금 얼만큼이나 거품이 리먼 사태 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거품이 어디에 어떻게 껴 있을까요?가 핵심 질문이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부동산 값이 언제 바닥을 칠까요? 라는 멍청한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약간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언제 바닥 찍냐고 물어보는 건. 그 부동산이 바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이낸셜 리셋이 올까요? 즉 달러 패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부도가 날까요? 자살률하고 이혼율, 실업률은 얼만큼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질문이어야지 부동산 바닥은 언제 찍을까요는 굉장히 마요픽한, 굉장히 요 앞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시야를 갖고 보는 그런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그건. 지금 부동산 값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차곡차곡 저랑 같이 보시면서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규모를 이해를 하시면 왜 부동산 값이 지금 뭐 20, 30% 떨어진 게 이제 겨우 시작한 건지를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97년에
한국에서 IMF 나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루블 크라이시스 나고 타일랜드에서 타이바트 난리 나고 아시아권에서 신흥국 위주로 난리가 납니다. 이때. 그렇죠? 요 신흥국 위주로 난리가 났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6%였어요. 정상화돼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보통 5%라 그러면 예금금리가 보통 6, 7%, 모기지금리가 9, 8, 9, 10% 정도 이렇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마켓이에요. 우리가 하도 0% 이자율을 오래 봐서 이게 높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4에서 6%가 정상이에요. 기준금리는.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도.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러면 3%, 4%, 5%, 6%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넣었죠. 스프레드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5%에서 6%였고 미국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 재무제표라는 거는 결국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찍었느냐 저 그걸 보는 거예요. 스몰이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이제 정부에서 돈을 찍는다 그랬을 때 뭐 백악관에서 찍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페더럴 리저브에서 찍는다 그러면 그걸 결국 그 돈을 얘들이 이렇게 일렉트로니컬리 올리기도 하고 재무부에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채권 찍어가지고 뿌려서 다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사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예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근데 풀었느냐인데 이제 그게 QE라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 그래서 그런 말을 새로 만들어냈죠 애들이. 이때는 없었어요 그게. 당연히 없었죠. 할 필요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이때 98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무너집니다. 이 헤지펀드가 무슨 헤지펀드였냐면은 이때 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거의 막 불패 신화 같은 걸 만들고 마켓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돈 이빠이 벌고 맨날 축포 터뜨리고 되게 서로 좋아했던 막 난리 났던 좀 유명세를 좀 탔던 펀드였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애들끼리 뭐 PhD를 합치면 막 몇십 개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랑질하고 그랬던 건데 헤지 펀드라는 건 금융에서 결국 돈 번다는 게 결국은 카지노예요. 아무리 옵션 같은 거 쓰고 해서 잘 보호를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놓는다 해도 결국은 방향성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스트래티지를 걸어놔도 방향이 틀리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애들이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98년에 얘네가 벨리 앞에서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 레스큐 패키지 4빌리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LTCM 헤지 펀드가 하나 문제가 이게 망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옵션 있죠. 선물이라 그러죠. 그 선물이 거미줄처럼 쫙 뻗쳐 있어요. 이게 금융시장을 보면. 그래서 2008년에 리먼이 망했을 때도 그 옵션 시장이 다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다 줄줄이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부도날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too big to fail 해가지고 이걸 막아준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때는 헤지펀드 하나가 무너지니까 제가 옵션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는데 대충 어떤 컨셉이냐면 A하고 B하고 계약을 맺어요. 뭔가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무슨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A가 B한테 걸어놨던 계약금의 1000배를 준다. 이런 계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B가 A한테 프리미엄 같이 내가 10을 줄게. 10을 줬어요.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면 A가 B한테 10에 1000배가 달한 만을 줘야 됩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많아요. 종류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A가 B한테 목돈을 줘야 되고 B는 그 목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그걸 또 C한테 줘야 돼요. 왜냐면 헤지펀드나 이 금융기관들의 이 네이처가 절대 얘들이 그 리스크를 자기 북에 떠안고 있지 않습니다. A한테 만 받고 C한테 되받아서 만 50에 넘기면서 중간에 살짝 마진을 남겨먹는 게 금융회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 그걸 자기 북에 떠안고 그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보자, 두고 보자 이러는 회사는 없어요. 즉 A가 B한테 만을 못 주면 B가 C한테 만을 못 주고 그럼 C가 D한테 만을 못 주니까 줄도산이 나요 이게. 좀 규모가 작으면 그냥 떠안고 손실 처리하면 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다 부도가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LTCM이 무너졌으니 쟤들이 걸려있는 옵션을 그냥 다 익스파이어하게 해버리면, 그냥 다 벨리압 해버리면 줄도산 난다 우리. 그래서 JP모건을 비롯해가지고 각 시중은행, 큰 은행들, 인베스트먼트 뱅크 애들 다 기라성같이 큰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개돈 모으듯이 돈을 모읍니다. 치핀을 해요. 바구니에다 돈을 집어넣듯이 서로 조금씩 같이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으로 저 문제성 있는 그 자산들을 다 해결을 해요. 사버리고 막아주고 으쌰으쌰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다. 파이낸셜 아마게돈이 온다. 해서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기업들이 한 거예요.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이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4빌리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작은 돈인지 좀 이따 제가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귀여운 돈인지 4빌리언이. 그러고 나서 99년,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죠. 나스닥이 80%, 90%가 떨어집니다. 난장판이 돼요. 주식시장이. 그리고 나서 2001년에 9.11 테러가 나고 2002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죠. 이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누렇게 뜹니다. 닷컴 버블 터지고 9.11 테러 나고 하니까 아씨 내가 지금 임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연준 의장 그린스팬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6.5% 정도 되던 기준금리를 1%로 낮춥니다. 압력을 주는 거죠. 그린스팬 나 좀 도와줘. 낮춰요. 당연히 구제금융은 없죠. 뭐 급하게 망한 건 아니니까 구제금융 없고 미국 정부 중앙은행에서 돈 찍지 않습니다. 2004년이 됐어요. 그린스팬 할아버지가 야 금리를 이렇게 낮춘 건 좋은데 이건 잠깐만 낮추는 거야. 단기간으로 낮추는 거야. 경기 부양책으로 9개월, 12개월 잠깐 낮추는 그런 뉘앙스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새 이게 2년이 됐어요. 낮추는 지가. 2년이 넘어요, 애들이. 2% 미만으로 가서 1%까지 가서 있는데 2년인가 2년 반을 갖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고 나서 2004년 중반부터 얘들이 다시 interest rate normalization 프로세스를 들어갑니다. 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준금리 정상화가 5에서 6%라 그랬잖아요. 4, 5, 6%. 그래서 얘들이 차곡차곡 1%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매 FOMC 미팅마다 차곡차곡 올립니다. 5.25%까지 올려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2004년부터 쭉 올라가죠. 차곡차곡 거의 일직선으로. 정상화 시킨 거예요. 정상을 이렇게 시키고 났더니 무슨 일이 당연히 그때 뭐 구제금융 없고 중앙은행에서 돈 찍은 거 없었고 정상화 시켰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CDO, CMO 다 날아가고 리먼 사태 나죠. 이게 9월이었어요. 리먼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줄을 쓰죠. 망할 회사들이. AIG, 페니메이, 프레디맥, 시티은행,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 다 줄 서 있고 이제 망할 거예요. 곧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크 폴슨 아저씨가 그때 그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헤드인데 그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지금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가 올스톱하게 생겼다. 당장 넘어가야 되는 그 넘어갈지도 모르는 은행들, 대기업들, too big to fail 하는 그 중요한 회사들을 다 살려야 된다. 급한 불 끄자 우선. 급한 불 끄고 봅시다. 해서 국회에다가 신청하고 대통령한테 신청한 돈이 750 빌리언입니다. 750빌리언이에요. 불과 10년 전에 LTCM이 무너졌을 때 그 여파를 컨테인하기 위해서 그 여파를 막기 위해서 4빌리언을 조달을 했는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2008년이 되니까 750빌리언이 됐어요. 이게 100 제가 750 나누기 4 하면 188배가 뛰었어요. 물론 이건 금융시장 요동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고 이거는 실물 경제 시장의 요동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예 규모가 다르죠.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4빌리언이 필요한 급조해야 되는 상황에서 750빌리언을 급조해야 되는 상황이 왔느냐. 자, 이거를 188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이게 패드가 있긴 한데 이게 뭐 패드로 쓰는 거니까 뭐 잘 써지진 않으니까 그냥 양해를 바랍니다. 188.
188배가 뛰는 거예요. 급조해야 되는 양의 돈 양의 규모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의 재무제표가 2 트릴리언이 됩니다. 올라갔죠. 5.25%였던. 그러면 0%가 된 다음에 우리 여기서 그린스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부양책으로 이자율을 많이 낮췄을 때 이거를 단기간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9개월, 12개월, 18개월, 2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바통을 그린스팬에서 벤 버넌키로 넘기고 그 벤 버넌키 정신 나간 사람이 8년 동안 0%에서 이자율을 올리질 않고 QE를 미친 듯이 합니다. QE1, QE2, QE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미친 듯이 해요. 2 트릴리언이었던 재무제표를 2.5 트릴리언을 더해서 4.5 트릴리언을 만들고요. 쉬지 않고 0%에 그냥 더요. 다시 이 차트로 가보면 이게 지금 돈을 찍는 순간이 여기서부터 그쵸? 2008년,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초에 들어왔으니까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돈을 찍어댑니다. 거품은 벌써 이때 시작한 거예요. 우린 맨날 지금 코로나 때 거품 얘기하는데 진짜 거품은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요. 2009년부터. 이자율 보세요. 이자율은 2009년 딱 되고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고 리먼 난리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운 0에서 0.25였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냥 쭉 가요. 1년이나 2년을 가는 게 아니라 쭉 브레이크 없이 그냥 8년을 갑니다. 미친 거죠, 이게. 이 8년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넷 옐런한테 바통을 넘기는데 제넷 옐런도 같이 밑인지 돈을 찍다가 뭐가 들었는지 정신 차리고 각성을 하면서 야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2016년부터 다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0에서 2.5%까지 올리고 QT를 하죠. 사상 처음으로 다시 QT를 해서 4.5 트릴리언이었던 재무제표가 500 빌리언이 줄면서 4 트릴리언으로 내려와요.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거품을 뭅니다. 입에. 개거품 물어요. 웃겨요 이거. 그치? 내가 도널드 트럼프여도 열받죠.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8년 동안 미친 듯이 돈 찍고 이자율 계속 0%에서 계속 경기 부양 해가지고 거품이란 거품은 이빠이 다 만들어놨는데 물론 대한민국 부동산값 거품 끼고 난리 나는 건 2016년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되게 늦게 거품이 낀 거예요. 다른 선진국이랑 미국 비롯해서 무슨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하다못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다 되게 빨리 떴어요. 2012, 13, 14 이때부터 벌써 다 거품이 꼈는데 한국은 좀 늦게 왔어요, 이 거품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2016년, 19년에 노멀라이제이션 하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그러는 거죠. 8년 동안 얘들이 이자율 0% 놓고 미친 듯이 돈 찍다가 아니 뭐 내가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이자율을 올리고 QT를 해. 니들 다 민주당 쪽에서 뽑아준 채워드려 주려는 거예요. 왜 이러면서 개거품을 물어요. 아니 저는 도널드 트럼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도널드 트럼프여도 열받았을 것 같아. 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이거. 사실 누가 봐도. 오케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고 나서 뭐가 돼요? 2020년에 코로나 오니까 얼쑤 좋다. 또 하자 해서 2.5에서 다시 0%로 낮추고 이때 5 트릴리언이라는 돈을 찍죠. 이때 5 트릴리언이라는 돈을 찍는데 이거를 어떻게 둔갑을 시켜요? 이 돈이 없으면은 미국 망한다. 사람들 굶어 죽고 이거는 급조해서 경기 부양 플러스 모든 걸 원상복귀시키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다 해서 5 트릴리언을 찍어요. 그래서 4 트릴리언이었던 발란시시 9 트릴리언으로 2.2배가 늘면서 이때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이때 거품이 많이 끼고 이때 난리가 난 게 맞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더 이때 중앙은행에서 찍었는데 전체 흐름을 보시면 사실 진짜 돈 찍기 시작한 거는 2008, 2009년부터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도 물론 잘못 찍었지만 그러면 다 그 다음 걸 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텐션이 필요한 게 자, 요것도 다시 제가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써볼게요. 98년에 4 빌리언이 급조했어야 됐는데 2008년이 되니까
750로 돼서 188배가 들었죠. 그럼 이거를 98년에 4빌리언하고 2020년에 5트릴리언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게 몇 배냐 하면 5,000 나누기 4를 하면은 이게 1250배입니다. 글씨 너무 못 썼다. 1250배에 다다르는 돈을 풀어야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살아남는다. 해서 얘들이 1250배를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2배, 3배가 된 게 하나도 놀랍지가 않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7만 불이 갔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뭐 NTF, Non-Fungible Token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그런 물건들 갖다 놓고 팔아 제끼는, 거기다가 무슨 뭐 가상 그림이다 해서 하고 하는 그런 데 돈이 쏠리고, 뭐 암호화폐가 지금 2만 개가 넘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눈먼 돈이 98년도보다 1250배가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눈먼 돈이.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뭐 7%, 8%, 9% 운운하고 뭐 큰일 났네 하면 귀여운 거죠.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7%, 8%밖에 안 나와. 저렇게 돈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저 인플레이션이라고 쉽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잡혀요, 저건. 이제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1250배, 188배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 1998년에 제가 20살이었다고 쳐요. 20살이어서 이거 셀렉트를 하고, 제가 20살이어서 20살 때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오케이. 자, 그러면 1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딱 2008년이 되니까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계산기를 가져와 볼게요. 계산기. 자, 계산기 앱 어디 있습니까? 자, 계산기 앱 여기 있죠. 제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원래 한 달에. 근데 이거 더 넓힐 수 있나? 100만 원이었는데 곱하기 188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제 월급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2008년이 되니까 100만, 1000만 억이죠. 1억 8,800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냥 I gotta put this in some sort of context. 그냥 뭔가 이렇게 잣대가 있어야 되니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98년에 100만 원 받던 게 2008년 되니까 제 월급이 1억 8,800이 된 거예요. 나 졸라 잘 나가는 운동선수야, 완전히. 예? 근데 2020년, 즉 22년 더 일해 42살이 됐어요, 제가. 그쵸? 98년에 20이었고 42살이 됐는데, 그때 제 42살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250배가 됩니다. 곱하기 1250이 돼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2억 5천짜리 월급이 12억 5천을 받게 됩니다. 98년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월급이 10년이 지나니까 1억 8천만 원을 받더니 42살이 되니까, 22년이 지나니까 12억 5천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덩어리와 규모가 커진 거예요, 지금. 돈을 찍어내고 풀어대고 이 광기 어린 이 시장이 22년 동안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12억 5천을 받고 일하는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고 났는데 코로나 뭐 대충 얼추 끝났다 치고 2022년 되면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접대했던 interest rate normalization을 하죠. 0%에서 5.25%로 올립니다. 또 거기다 야심차게 9 트릴리언이었던 발란시트를 2.5 트릴리언을 QT를 하겠다고 해요. 하겠다고. 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5 트릴리언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 표를 딱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이 두 개 지금 이 전 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테이블인데 제가 뭘 바꿨죠? 이거 헤지펀드 넣은 거구나. 이 똑같은 테이블인데 2004하고 2022에 지금 빨간색을 쳐놓은 게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죠. 2022년에도
2004년하고 똑같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저금리 1%에서 5.25 올렸고 0에서 5.25까지 올릴 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할 때 12월 8일, 2022년 12월 8일인데 지금 오늘 4%고 다음번 미팅에 4.5, 터미널 레이트를 5에서 5.25%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 5.25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5%라는 게. 다 역사적으로 보고 얘들이 이 정도 올리니까 노멀하게 되더라. 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5.25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5.25가 말이 안 되죠. 인플레이션이 7%, 8%, 9%면 기준금리는 공식 인플레이션 레이트보다 높아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뭐 기준금리가 10%가 돼야 인플레이션이 8%면 내가 지금 100원을 넣어놓고 1년 지났을 때 내 돈이 110원이 되어 있어야 물건값이 108원이 돼도 괜찮잖아요.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근데 내가 100원을 넣었더니 1년이 지나면 105원이 돼 있고 물건값은 108원이 돼 있다? 그럼 내가 3원이 부족해서 못 사게 되니까 지금 내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즉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얘들은 그냥 또 교과서적으로 그냥 보고 야 5.25 정도 가면 될 거야 하면서 올립니다. 여기서 또 무슨 궤변을 떠냐 하면 중앙은행에서는 5.25%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들은 예금이나 대출금리는 9% 10%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8%면은 실질적 금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습니다라는 궤변을 떠는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 제가 봤어요. CNBS에서도 보고 한국 뉴스 채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는데, 그거에 잘못된 건 뭐냐 하면 기준금리는 공식 인플레이션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빌리는 돈 있죠. 8% 9% 되는 거는 비공식 인플레이션하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3,000% 빠지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공식 인플레이션이 8%라 그러면 실질적 인플레이션은 어느 나라든 2배라고 보시면 돼요. 8% 인플레이션이면 16%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뭐 에너지 값도 물론이거니와 나가서 외식할 때 뭐 짜장면 인건비 줘야 되는 거 이것저것 따져보면 진짜 7% 8%밖에 안 올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비공식적으로는 2배라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8% 올랐다, 8%가 공식이다 그러면 16%가 비공식이고, 기준금리가 5%일 때 시중에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8%라 그러면 그 시중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비공식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8%다, 비공식이 16%다, 은행에서 빌릴 돈이 16% 이상을 찍어야 됩니다. 비공식이 왜 2배라고 말하냐면은 비공식 인플레이션이 얘들이 미국이 다 미국 따라하는 거거든요. 다른 은행이랑 다른 기관들도. 그러니까 미국이 1970년도에 그 금 본위제 폐지하고 돈 막 찍어내면서 베트남 전쟁하고 달나라에 우주선 쏘고 하면서 돈이 적자가 나면서 금 본위제를 폐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데 1970년도에 오일 샤크가 오죠. 오일 샤크 와서 그때 인플레이션 확 뛰니까 그걸 겪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애저스트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CPI를 정부에서 조작이라 그러면 뭐한데 대폭 자기들이 이걸 줄여버립니다. 자기들이 서브젝티브하게 주관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줘요. 스스로한테. 예를 들어서 히도닉 애저스트먼트라는 것도 있고 서브스티튜션도 가능하고, 즉 뭐냐면 핸드폰 값이 작년에 100만 원짜리였는데 올해 보니까 110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이 올랐잖아요. 그럼 10% 인플레이션이어야 되는데 정부 기관에서 그래요. 야, 100만 원 하던 핸드폰이 올해 보니까 용량도 늘고 배터리도 좋아지고 기능도 다양해져서 이거 120만 원 값어치를 하는 핸드폰이야. 퀄리티가 20%가 올라갔어. 근데 가격은 10%만 뛰었네? 그럼 가격이 10%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핸드폰 값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는데 정부 기관에서 10% 오른 게 아니라 10%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거를 해요. 네, 이걸 다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느끼는 거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하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하고 맨날 틀린 거예요. 맨날 다른 거예요, 그게. 오케이, 이거 잠깐 3,000% 빠졌고 다시 돌아와서 이 차트를 제가 요 테이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3년에 걸쳐서 2년 반에 걸쳐서 금리를 정상화를 시켰더니
리먼 사태가 났어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2년 반 정도를 저금리 시대를 보냈어요. 미국에서 1% 시대를 보냈어요. 돈 찍은 건 하나도 없고. 그랬다가 이거를 다시 2년 반에 걸쳐서 정상화를 시켰더니 그죠? 6.5에서 1 갔다가 1에서 다시 5.2에 왔잖아요. 요거 다 하는데 4에서 5년 걸렸단 말이에요. 총 어커모데이티브하고 낮은 저금리 시대를 한 3년 반 정도를 보냈더니 리먼 사태가 났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을 초저금리를 하면서 14년을 초저금리를 하면서 돈을 미친 듯이 찍었어요. 이게 지금 돈 찍어낸 거죠. 14년 초저금리에 돈 미친 듯이 찍었고 요때는 3년 정도 저금리에 돈 찍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자율은 똑같이 정상화시키겠대. 오히려 2배 빨리. 이땐 2년 반 만에 했는데 지금은 한 1년에서 1년 반 만에 하려고 그러죠. 자, 이랬을 때 2024, 25년에 이 밑에 테이블 하단에 과연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2023년에. 이거는 제가 뭐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리먼이 뭐 예를 들어 핵폭탄 하나였다면 서프라임하고 CDO, CMO가 리먼이 합쳐진 게 핵폭탄 하나였다면 이 밑에서 지금 터질 핵폭탄은 100개, 1000개, 10,000개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정리를 해봤어요. 미국이 혼자서 2년이라 그럴게요. 2년간 1% 금리에서 찍어낸 돈은 거의 미미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미국이 혼자서 2년 동안 5.25%로 올렸어요. 다시 금리를. 역시 찍어낸 돈은 거의 없었고. 이 두 개를 4에서 5년 동안 했더니 리먼 사태가 나고 얘들이 말하는 Great Recession이라는 게 왔다 그랬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었다고 하죠. 이게 이제 2008년, 2009년 그때 문제였고. 자, 그게 요 4, 5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난 12년, 13년 동안 무슨 짓을 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 하다못해 잘 못 사는 신흥국 플러스 거의 뭐 중동 뭐 아프리카는 좀 심했다. 그죠? 중동까지 아프리카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중동까지 동남아부터 해서 죄다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댔죠. G20 그냥 G20라고 할게요. G20. G20 플러스 별의별 나라들이 다 찍어댔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죠. 웬만한 나라들 0에서 0.5% 가고 일본하고 유럽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미국도 거의 갔죠. 미국도 거의 갔다가 그나마 제너럴 때였는데 그 아줌마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나마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어요. 예. 뭐 마이너스 가도 별로 놀라울 건 없었는데 그 아줌마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 보면 뭐 별로 놀랄 건 없었지만 어쨌든 안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돈 찍어낸 거 그쵸? 예, 각국의 GDP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미친 듯이 찍어댔죠. 지금 우리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은행부채 사상 최대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1등하고 있는 나라는 뭐 한국이죠. GDP 대비 가계부채. 다른 나라들도 근데 별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다 개판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4년 5년 동안 잠깐 1% 갖다 찍고 올라왔을 때 리먼 사태 났는데 12년 동안 전 세계가 듣도 보도 못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0에서 마이너스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 여기서 지금 하나 골마 터진 거 아니에요. 리먼 사태가. 여기 하나 골마 터졌었는데 얼마나 많은 자산과 여기저기에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안 보였던 거죠. 이자가 계속 마이너스고 0%니까. 이게 다시 이자가 정상화가 돼서 5%를 찍었을 때 나머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덩달아 올리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한국도 3.25 갖고 더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골마 터지는 그 레벨이
뭐 지금은 건설사에 국한돼 있고 건설사 뭐 몇 개 뭐 부실하고 망하고 이런 데서 끝날 것 같지만 상상도 못하는 데서 터지고 상상도 못하는 데서 비리 계속 발각되고 왜냐하면 돌려막기 하다 더 이상 못 막으니까 이 규모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큰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2023, 24년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이즈화를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리먼 사태를 막기 위해서 750 빌리언 찍었고 그 후로 2.5 트릴리언 찍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4.5 트릴리언이라는 그 정부의 미국 정부의 미국 중앙은행의 발란시트 됐는데 이걸 4.5 트릴리언짜리 막은 일이었다고 치면 이거를 막으려면 여기서부터 이 짓 한 거를 여기서 한 방에 막으려면 9 트릴리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파산을 할 것 같아요. 네, 달러가 위협을 받을 거고 왜냐면 또 문제 생기면은 다시 이자를 낮추고 돈을 또 찍을 건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펀드 뎃, 발행된 부채를 보면 이제 30 트릴리언에 가깝게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달러가 패권을 잃을 거고 달러를 대체할 다른 화폐가 나올 거예요. 절대 암호화폐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그 다른 클립으로 만들게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달러의 존폐성과 그 다음에 파이낸셜 리셋이라 그래서 파이낸셜 리셋이 한번 와야 돼요.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무슨 화폐 개혁 비슷하게 그런 게 하나 와야 돼요. 마지막 파이낸셜 리셋은 1972년에 미국이 금 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금을 떨궈 버리면서 달러가 계속 금 대비 이제 디프리시에이트 한 거, 98% 넘게 디프리시에이트 한 거, 그게 마지막 파이낸셜 리셋이었고 그 파이낸셜 리셋이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제 올지 몰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느낌에는 2, 3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밑에 그 다음 칸이 어마무시한 게 올 거거든요, 여기서.